싸우는 심리학 제1부 사회적 존재 3. 인간의 본성 인류의 탄생은 곧 사회의 탄생이다. 인간 본성이란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는 없는 속성이자 그것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인간으로 되게 해주는 속성이다. 따라서 인간 본성을 규명하려면 우선은 다른 존재에게는 없는 사람에게만 고유한 속성을 찾아내야 하고 다음으로 그런 속성들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속성을 찾아내야 한다. 원칙적으로 사람의 본성 혹은 본질에 관한 문제는 심리학이 아닌 철학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연구가 심리학을 비롯한 여러 개별 과학들에 의하여 진행되긴 하지만 사람의 본성이나 본질에 관한 문제는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를 다루는 철학에 의해서만 해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시기의 철학에서는 사람의 본성이나 본질을 그 기능의 측면에서 해명하는 견해가 많았다. 이성, 언어, 노동, 도덕 등과 같은 속성에서 인간 본성을 찾는 견해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들은 사람에게 고유하기는 하나 사람의 모든 생활과 활동에 일관된 근본적인 속성이 아니라 개별적인 속성들을 본성으로 규정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난 시기의 철학에서는 또한 자기 보존 욕구나 성적 충동과 같은 본능에서 행복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의지에서 죽음 앞에서의 불안이나 공포와 같은 감정에서 사람의 본질을 찾는 견해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은 사람 일반에게 고유한 속성이 아닌 것을 인간 본성으로 잘못 규정했거나 사람을 생물학적 존재로 바라보았거나 지배계급의 속성을 인간 본성으로까지 확대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과거 철학들의 인간 본성에 대한 견해는 대부분 사회적 관계를 떠나 있는 순수 인간,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에 대한 추상적인 논의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인간 본성에 관한 문제를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제기하고 해명한 마르크스주의는 인간 본성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프롬은 마르크스의 경제학, 철학 수고의 한 대목을 인용하면서 자유롭고 의식적인 활동을 인간 본성으로 규정했다. 생명 활동의 유형의 한 종의 모든 특징, 그 유적 특성이 모두 깃들어 있다. 자유롭고 의식적인 활동은 인간의 유적 특성이다. 마르크스가 말하는 유적 특성이란 인간의 본질이다.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체는 생명 활동을 한다. 그런데 종마다 생명 활동을 하는 방식이 각각 다르므로 특정한 종에게만 고유한 생명 활동 방식을 통해서 그 종의 본성, 본질을 찾아낼 수 있다. 예를 들면 호랑이의 본질은 늑대나 곰과는 다른 호랑이에게 고유한 생명 활동 방식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다른 모든 생명체와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 활동을 하는데 마르크스에 의하면 그것은 자유로운 활동과 의식적인 활동이다. 다른 생명체에게는 없는 사람이라는 종의 생명 활동에만 고유한 이 활동 방식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다. 결론적으로 마르크스는 인간 본성을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속성과 의식적인 활동을 하는 속성의 두 가지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프롬은 사람이 객관 세계를 대상으로 자유로운 활동과 의식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을 객관 세계와 맺는 능동적인 관계라고 요약했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사는 삶을 생산적 삶으로 정의했다. 그러므로 그는 인간 본성을 세계와 능동적으로 관계를 맺는 속성, 즉 자유롭게 의식적으로 세계를 변혁하는 속성으로 이해했다고 평할 수 있다. 참고로 이를 통해서 프롬이 왜 그다지도 생산성을 중시했는지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마르크스주의는 사람이 사회적 존재이므로 인간 본성은 사회적 존재에게 고유한 생명활동 방식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 결과 자유롭게 활동하는 속성과 의식적으로 활동하는 속성이 인간 본성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마르크스주의는 인간 본성에 관한 문제 제기에만 머물렀을 뿐 그것을 명확하게 해명하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인간 본성에 관한 프롬의 이론이 여러 심리학 이론들 중에서는 가장 과학적이고 진보적이지만 그건 역시 불완전한 것은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인간 본성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의 문제 제기를 한층 발전시켜 인간 본성을 완벽하게 해명하는 것은 철학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프롬으로서는 그러한 철학이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기에 그 나름대로 심리학적 차원에서 인간 본성을 해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음에 그래서 알 수 있듯이 프롬은 첫째로 인간 본성이 존재하며 둘째로 인간 본성은 생물학적 속성이나 특정한 시기의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것도 아닌 사회 역사적 산물이며 셋째로 인간 본성에는 불변의 요소들이 있어서 그것이 사회 역사의 발전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인간 본성이란 여러 충동들의 생물학적 고정이나 총화도 아니오 또한 무리 없이 적응해가는 문화적 양식의 생명감 없는 그림자도 아니다. 인간 본성은 바로 인간 진보의 산물이다. 그러나 또한 고유한 메커니즘과 법칙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인간 본성에는 고정되어 변화하지 않는 요소들이 있다. 생리적으로 제약된 충동을 만족시켜야 하는 필연성, 고립과 정신적 고독을 피하고자 하는 필연성이 그것이다. 문화에 대한 동적인 적응 과정에서 비로소 개인의 행동과 감정을 자극하는 많은 강력한 충동들이 발달한다. 이들 충동은 이번에는 사회적 과정을 형성하는 데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힘이 된다. 프롬이 무엇을 인간 본성으로 정의했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심리학에서 인간 본성의 문제를 해명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마르크스는 개에게 쓸모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개의 본성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육식동물인 호랑이의 본성이 날고기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사람이 만일 호랑이의 본성을 알지 못한다면 동물원에 호랑이를 데려다 놓고는 야채와 과일만을 먹이로 줄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어떻게 될까? 호랑이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상 행동을 보이거나 굶어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은 생명체가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미치거나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도 호랑이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인간 본성을 알 수만 있다면 인간에게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가를 결정하는 일이 가능하다. 프롬의 지적처럼 인간 본성을 알아야만 무엇이 사람에게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가를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탐욕과 이기심이 인간 본성이라면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인 사회 발전 노선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유익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국인들은 정신적으로 병들고 궁극적으로는 멸종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인간 본성을 올바로 파악해야만 사람에게 이로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 수 있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프롬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사회를 건전한 사회라고 부르는데 건전한 사회란 곧 인간 본성의 실현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회이다. 건전한 사회라는 것은 인간의 욕구와 일치하는 사회, 즉 객관적인 욕구와 일치하는 사회라는 생각이 이 책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첫 과제는 인간 본성이 무엇이며 그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욕구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일이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인 만큼 인간 본성과 일치하는 건전한 사회는 사람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현 시점의 인류에서 건전한 사회가 한층 더 절박한 까닭은 만일 그런 사회를 하루빨리 만들지 못하면, 즉 사람이 지금처럼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 결국 사람은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인간의 욕구, 즉 인간의 존재 조건에 바로 뿌리 박힌 욕구에 순응하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 때에만 자신의 광기의 결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 본성과 관련된 프롬의 언급들을 살펴보면 그가 욕구를 중심적인 주제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유는 인간의 본질. 철학의 연구 대상은 전체로서의 세계이다. 철학은 인간 본성을 규명하기 위해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그것은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듯 사람이라는 생명체에게 고유한 활동 방식이란 곧 사람이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을 보면 동물과는 전혀 다른 중요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동물은 자연 법칙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항상 자연에 적응하고 순응하는 반면 사람은 자연 법칙에서 자유로워지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에서도 자유로워지려고 한다. 세상 만물 중에서 오로지 사람만이 이러한 독특한 방식으로 세계와 관계를 맺는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인간 본성으로 자유를 첫 손에 꼽은 것이다. 철학이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인간 본성을 규명한다면 심리학은 그런 인간 본성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동기를 밝혀내려 한다.
세계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철학과 달리 심리학의 연구 대상은 인간 혹은 인간 심리이다. 따라서 심리학의 임무는 원칙적으로 인간 본성을 밝히는 것이라기보다는 철학이 규명한 인간 본성의 기초에 그러한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인간 심리 혹은 인간 본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심리를 규명하는 것이다. 프롬은 인간 심리 중에서도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동기론자이다. 그가 인간 본성이 무엇이며 그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 동기는 욕구, 요구, 소망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인간 동기란 인간 활동의 원인이 되는 심리적 요인들을 의미하는데 욕구가 바로 그런 요인들 중 하나다. 즉, 욕구는 그것이 생물학적 욕구든 사회적인 욕구든 간에 사람에게 인식됨으로써 동기로 작용하게 된다. 물론 욕구 외에도 아주 단순한 바람에서부터 거창한 정치적 요구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들은 무엇이든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프롬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욕구라는 개념만이 아니라 그가 사용하는 개념들 중에서 동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동기라는 개념으로 대치해 서술할 것이다. 만일 철학의 인간 본성 중 하나가 자유를 추구하는 속성임을 밝혀냈다면 심리학은 사람에게 그런 속성이 있는 것은 자유를 추구하려는 동기, 이것을 좀 더 구체화된 동기들로 구분할 수도 있다가 있어서라고 가정할 것이다. 나아가 그런 본성적인 동기가 또 다른 다양한 동기들을 파생시킬 수 있다고 가정할 것이다. 프롬이 인간 본성에서 비롯된 기본적인 동기들을 찾는 것을 중시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심리학에서 인간 본성의 문제는 사람의 본성적인 동기들을 규명하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 본성을 규명하는 데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인간 본성이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본성이라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철학과 마찬가지로 프롬은 인간 본성을 생물학적인 동기가 아닌 사회적인 동기에서 찾았기에 인간은 동물과 똑같은 본능을 부여받지는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한다. 인간의 본능은 인간이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프롬은 사람에게 생물학적 동기는 부차적인 동기임을 분명히 밝혔고 나아가 인간 본성은 생물학적인 것도 추상도 아니며 오직 역사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인간 본성을 올바로 규명하려면 반드시 구체적인 사회, 역사적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 본성을 규명하는 데서 주의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인간 본성을 특정한 사회, 역사적 조건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속성과 혼돈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프롬은 인간 본성을 단지 자본주의 사회만 연구해서는 절대로 밝혀낼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자본주의 제도는 인간 본성과는 무관한 탐욕이나 소비욕과 같은 동기들을 인위적으로 유발하고 조장하기 때문이다. 인간 본성은 자본주의 제도에 의해 형성되고 시연된 특수한 인간성만 가지고는 추론해낼 수가 없다. 먼저 인간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그 다음 각각의 역사적 단계에 따라 수정된 인간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인간 본성이란 사람에게서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그거는 원시 사회에서도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도 중세 봉건제 사회에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항상 관찰 가능해야 한다. 반면에 소비욕과 같은 인위적인 동기는 자본주의 사회, 그것도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일반화되는 것이어서 다른 사회에서는 관찰하기가 어렵다. 프롬이 먼저 보편적인 인간 본성을 다룬 다음 각 역사적 시기에 따라 변화해온 인간 본성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결론적으로 인간 본성을 심리학적으로 올바로 규명하려면 우선 인류사를 관통하면서 존재해온 보편적인 동기를 찾아내고 그 다음 특정한 사회, 역사적 조건에서만 존재하는 변화된 동기, 특수한 동기를 찾아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프롬은 인간 본성, 기본적인 인간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 이와 관련된 프롬의 언급은 다소 산만하고 혼란스럽다. 그가 여러 저서에서 인간 본성과 관련된 욕구라고 주장했던 것들을 나열해보면 자유, 사랑, 생산성, 정신건강, 행복, 조화, 정의, 진리를 추구하는 욕구 등이다.
프롬은 이렇게 인간 본성과 관련된 다양한 동기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가 가장 중시했던 동기는 역시 자유였다. 인간 발달의 목표는 자유와 자주이다. 자주는 탯줄을 끊어버리고 자신의 실존을 자기 자신에게만 내맡길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자유가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은 그 적대자들조차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마르크스는 자유를 인간 본성의 핵으로 간주했다. 마르크스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프롬이니 그 역시 자유를 가장 중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인간 본성은 자유라는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견해를 인정하고 있을 뿐 심리학적으로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심리학이 사람에게는 자유를 추구하는 동기가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동기로 세분해 정의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모호함 때문에 초기에 프롬은 인류에게는 독특한 인간 본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인간 본성에 대한 만족할 만한 정의는 목표이지 전제는 결코 아니다 라고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인간 본성에 관한 만족할 만한 심리학적 해답을 찾지 못해서인지 프롬은 후기로 가면서 점차 그것을 인간의 실존에서 비롯돼 사람에게 고유한 모순에서 찾게 되었다. 실존, 그것은 사람에게 고유한 모순. 프롬은 사람이 자연계에서 벗어나 사회적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인간의 실존이라고 주장했다. 인간의 실존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인간이 동물계로부터 곧 본능적 적응의 세계로부터 벗어났고 자연을 초월해 있다는, 비록 인간은 자연을 결코 버리지 못하지만 사실이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다. 그러나 한번 자연과 결별하면 인간은 자연으로 되돌아가지는 못한다. 인류의 역사는 원래 동물이었던 사람이 어느 시점부턴가 자연에 단순히 적응만 하는 생물학적인 존재로부터 자연을 지배하는 사회적 존재로 탈바꿈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프롬은 이를 다소 비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그에 의하면 사람은 사회적 존재가 됨으로써 자연의 포로이면서 사고에 있어서는 자유롭다는, 다시 말해 자연의 한 부분이면서 동시에 자연의 기형이라는, 이도 저도 아니라는 무서운 갈등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것은 사람이 동물과는 다른 인간의 실존적 상황에서 비롯된 모순을 해결해야만 하는 운명에 지배당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면서도 또한 그 자연을 초월해야 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프롬의 주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인간 실존 혹은 사람의 모순이 사람에게 심각한 고통을 준다는 사실이다. 개체화되기 이전의 인간과 자연, 남녀의 고유한 조화는 갈등과 투쟁으로 대체되었다. 인간은 이처럼 일체성의 상실에 괴로워한다. 사람이 동물이었을 때는 자연과 조화로운 관계여서 사람은 자연과의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사람이 사회적 존재가 되어 자연에서 분리되는 바람에 사람과 자연은 서로 갈등하고 투쟁하는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사람은 더 이상 자연과의 일체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이 사람에게 심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사람은 새로운 조화, 고차적인 조화를 맹렬히 추구하게 된다. 그는 부분적으로 신이며 동물이고 부분적으로 유한하고 부분적으로 무한하다. 고차적인 형태의 조화를 발견하려는 필요성은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온갖 정신력의 원천이며 인간의 모든 정열, 애정, 불안의 원천이다. 지금까지의 프롬의 주장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가 됨으로써 자연에서 추방당했고 그 결과 자연과의 조화가 깨졌다. 이런 자연과의 일체감 상실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주므로 사람은 새로운 조화를 이룩할 때까지 이를 향해 맹렬히 달려가게 되었는데 바로 여기에서 사람의 모순이 비롯된다.